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중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조언을 위해서 의료팀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둘러싼 엇갈린 보도가 나오는 중인 만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이 의료 전문가들을 포함한 대표단을 북한에 파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북한 문제를 주로 다루는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의 간부가 지난 23일 베이징을 출발해 북한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하면서도 중국 의료진의 북한 파견이 무엇을 시사하는지는 알 수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은 북한의 최대 명절인 지난 15일 태양절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지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심혈관 질환 시술을 받았고 심지어 위중한 상태란 일부 보도가 이어졌지만 한국과 중국, 미국 정부가 모두 위독한 징후는 없다고 부인하며 잠재워지던 중 새 보도가 나온 겁니다.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중국 정부의 유일한 공식 입장이 김정은 위원장이 위중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원산으로 간 거는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곳으로 간 것에 대해서도 건강상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김 위원장이 외국 의료진을 찾았다면 이는 북한에서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앞서 김일성 주석은 1991년 프랑스 의사를 초청해 심장박동기 삽입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2008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프랑스와 중국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부와 부친의 병세가 위중할 때 외국 의료진이 북한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번 방문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감춘 지 벌써 2주가 돼갑니다. 그래도 오늘은 인민혁명군 창설 기념일이라 등장하지 않겠는가 관심을 모았습니다만 역시 오늘도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김 위원장은 어찌 된 걸까요? 먼저 주진희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요. 스텐트 시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다. 아니다, 건강하다. 원산에 있다. 묘양산에 있다. 각종 설만 난무하고 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행방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당 정치국 주재 모습을 지난 12일 전한 이후 김 위원장의 모습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김일성 주석이 항일 무장단체를 만들었다는 북한의 중요한 기념일로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 친변 이상설을 불식시켜줄 좋은 계기였지만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1932년 4월 25일 아침 우리는 토기점골 등판에서 반일인민 유격대 장건식을 가지었다. 그동안 북한은 4월 25일을 김일성 주석의 항일단체인 조선인민혁명군의 창건일이자 현재 북한 정규군의 건군절로 보고 대대적인 행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실제 건군 날짜에 맞춰 건군절을 2월 8일로 옮기면서 정치적 의미가 다소 퇴색되긴 했지만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는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의료진 파견설이 나오고 김정은 위원장의 자맹도 길어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특이 동향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이 지방에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김 위원장이 어린 시절을 보낸 강원도 원산 일대에 있는 게 아니냐는 추정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불거진 가운데 북한은 여전히 김 위원장의 공개 행보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건강 이상설은 맞는 것인지 또 지금은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신동규 기자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신동규 기자, 김정은 위원장의 지금 위치 가장 궁금한데 평양은 일단 아닌 것 같고요. 묘양산 얘기도 있고 원산 얘기도 있고 근데 원산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로서는 원산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원산에는 특각이라고 불리는 김 위원장의 별장이 있는데 네. 이곳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가마다 분석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총선 전날이었던 지난 14일에 북한이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는데 이때 참석한 김 위원장에게 모종의 사고가 발생한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있고요. 또 지도를 보면 시험 발사 장소인 문천과 원산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러네요. 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을 촉발한 데일리 NK 보도처럼 심혈관계 시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문천이라는 데서 무슨 변고가 있어가지고 원산에서 지금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추정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공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생명이 위독한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시적으로 치료라든가 뭐 간단한 시술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에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신 것처럼 로이터 통신이 영국의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어요. 중국 의료진이 북한으로 파견됐다. 이 보도가 만약에 맞는 것이라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로이터 통신 보도 전에 베이징 외교가에서 소문이 좀 돌았다고 합니다. 어떤 소문입니까? 내용은 김 위원장이 지난 12일에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북한 의료진이 응급치료를 했고 북경의과대학 의료진이 평양에 파견됐다는 겁니다. 네. 심정지 시간이 길어진 탓에 뇌기능 저하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인데요. 기자들이 사실 확인에 나섰는데 이 와중에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북경 외교가의 이런 이야기들이 퍼지다가 오늘 로이터 통신 보도가 나온 거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 관련 당국에서 정확하게 사실을 확인해 준 사항은 아닙니다. 네. 또 일본의 한 주간지가 김 위원장이 심장 수술을 받고 식물인간 상태라는 보도를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아직 명확하게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네. 일단 뭐 지켜볼 일이고 뭐 공식적으로야 북한 매체가 보도를 해줘야지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한테 뭔가 문제가 생겨서 누군가가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면 그 가능성 있는 사람을 누구로 꼽을 수 있을까요?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입니다. 아무래도 백두 혈통이고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구민 미래통합당 당선인은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북한의 체제를 고려하면 이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60대와 70대의 눈에 김여정이 애송이로 보인다는 표현을 썼는데요. 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의 숙부이자 사망한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이복 동생이죠. 김평일 전 주체코 북한 대사를 하나의 옵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런데 또 다른 북한 외교관 출신인 전문가는 김평일이 김 위원장을 대체할 가능성을 낮게 봤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평일이가 집권을 하려면 북한 김정은, 김여정 체제가 완전히 뒤바뀌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김평일은 이미 김정일에 의해서 곁가지로 구분이 돼서 북한에서 이미 지워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평일은 북한 내에서 격가지로 분리된다 이런 얘기네요. 네, 종합하자면 현재로서는 북한의 후계 구도를 뚜렷하게 전망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후계 구도가 뚜렷하지 않다는 말이죠. 김 위원장 유고 시에 북한 내에서도 혼란이 클 것 같은데 보면은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다른 나라가 북한을 점령할 가능성 이런 시나리오도 돌고 있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각국이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획을 마련해두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10년 전에 미국에서 만든 국방정책 4개년 계획 보고서를 통해 북한 붕괴 시나리오가 공개된 적이 있는데요. 평양과 항해 남북도는 유엔, 강원도는 미국과 일본이, 함경북도는 러시아, 함경남도 지역은 중국이 점령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5년 전에는 자칭 원전 반대 그룹이라는 해커 집단이 공개한 자료가 있는데 지역만 조금 바뀌고 유사한 내용이 또 담겼습니다. 네. 중국에서도 북한의 급변 사태가 발생하면 군대를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김정은 위원장 건강 뭐 이상설 별로 크게 다뤄지지가 않은데 로이터 통신 보도로 해서 갑자기 바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예의 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동규 기자였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어제 추가된 신규 확진자는 10명이고 사망자는 이틀 연속 없었습니다. 확진자가 일주일째 10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지만 무증상 감염 비율이 30% 이상 되는 데다가 치료제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먼저 윤지원 기자입니다.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명으로 사흘 연속 신규 확진자 수는 10명 이하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10명 중 4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검역 과정에서 확인됐고 6명은 국내에서 감염됐습니다. 사망자는 이틀 연속 0명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경우 무증상 감염 비율이 30%를 넘고 증상 발현 전에도 전파되는 사례가 있어 조용한 전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무증상 감염의 비율이
어떤 경우는 30% 이상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관찰하고 있습니다. 증상 발현 전에도 전파된다는 점, 80% 이상의 경증 환자가 있다는 점 등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치료 효과가 입증된 치료제가 없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혈장 치료제 개발과 백신 후보 물질 발굴 등이 이뤄지고 있지만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어 실제 치료에 적용하기는 녹록지 않습니다. 항체 검사가 어떤 명력이 제대로 형성이 되었는지와 또 일치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방역 당국은 언제든지 슈퍼 전파자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속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윤지원입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직원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요. 대구에서는 10대 남성이 부산에 있는 클럽을 다녀온 뒤에 확진 판정을 받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호텔에서 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으로 해당 호텔 직원이었습니다. 강남구는 호텔을 방역 소독하고 직원용 엘리베이터와 휴게실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호텔 직원 146명을 자가격리 조치했습니다. 일반 투숙객 중엔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CTV가 어디나 확인했습니다. 그분이 출근하신 날짜는 다 봤습니다. 투숙객은 없는 걸로 해야겠다. 호텔은 방역 조치를 위해 이달 29일까지 폐쇄 조치될 예정입니다. 대구에선 그제 확진 판정을 받은 10대 남성이 확진 전 부산의 클럽과 주점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오전 2시 10분부터 1시간 30분가량 부산 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클럽 바이브에 있었던 것을 확인하였고 당일 클럽 방문자는 480명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입대를 앞두고 주말을 즐기기 위해 부산을 방문했는데 23일 군 입대 과정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산시는 해당 클럽에서 감염자가 발생할 경우 클럽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한 뒤에 맞은 첫 주말이었습니다. 바람은 강하게 불었지만 나들이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참 많았는데요. 시민들의 표정은 어땠는지, 거리두기 수칙은 잘 지켜졌는지 정태웅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벚꽃은 졌지만 줄지어 걸어오는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발맞춰 3주간 주말 통행을 통제해오던 양재천을 일방 통행으로 개방한 겁니다. 이렇게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한쪽 방향으로만 통행하도록 돼 있는데요. 만약 반대편으로 가고 싶으면 옆 산책로를 이용하면 됩니다. 지역 주민의 개방 요청이 있었고 산책 중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 방식으로 한강공원도 휴식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붐볐고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됐다고 해가지고 오랜만에 날씨도 좋아서 한강에 나와서 전국 곳곳에서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인파가 몰렸습니다. 대체로 거리두기 수칙을 지키는 모습이지만 일부에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 등 우려스러운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5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전국 관광지의 숙박시설 예약이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90% 정도는 예약률 다 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한 30% 정도였거든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맞은 첫 주말. 시민들은 모처럼 봄 기운을 만끽했지만 아직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그동안 운영이 어려웠던 헬스장과 학원 등 실내 밀집 시설들도 이제 정상 영업에 들어가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실내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표정에서는 바깥과는 또 다른 긴장감이 보였다고 하네요. 현장에서 김태림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하얀 방역복에 보호경과 장갑을 낀 사람이 헬스장 운동기구에 틈틈이 소독약을 뿌려댑니다.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은 모습이지만 러닝머신은 한 대 걸러 한 대만 띄엄띄엄 운행하고 있습니다. 열띤 운동에 숨이 차올라도 마스크를 벗기는 왠지 찜찜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 속 일정한 거리두기가 어느덧 생활 수칙이 된 겁니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완화가 됐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전거도 이제 최소한 1m에서 2m 정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운영 중단 권고까지 내려졌다 다시 북적이는 대형 학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입구에 발열 체크를 통과한 학생만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강의실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라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는 한 수강생당 양 옆자리는 비워둬야 하는 착석 불가 조치가 생겼습니다.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피해 갈 수 있으니까. 식당, 카페에서도 마스크 구비는 에티켓이 됐습니다. 네, 마스크는 가나없이 숙소가 다니고 한국에 마실 때만 받는 거 말고는 시속도를 계속 키우고 계시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됐지만 자발적인 경계는 아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미국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살균제를 주입하면 어떠냐는 황당무계한 치료법을 제안한 겁니다. 미 대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대책을 발표하다 갑자기 돌발 발언을 합니다. And then I see the disinfectant where it knocks it out in a minute, 1 minute. And is there a way we can do something like that? Injection inside or almost a cleaning? 트럼프 대통령은 살균제가 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확인해보면 흥미로울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발언 이후 미국 사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살균제를 부적절하게 사용해선 안 된다며 즉각 경고했습니다. CNN은 여기 와서 트럼프의 서부 개척 시대식 떠돌이 약장수 쇼를 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파장이 커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극찬했던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퀸도 논란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이 약물을 사용한 코로나19 환자에게서 심각한 심장박동 문제가 있었다며 부작용을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서 마스크 24억 6천만 개를 지원받았습니다. 한때 코로나의 발원지라며 강도 높게 중국을 비판했던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그만큼 미국 내 상황이 절박하다는 신호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수원의 벤틀리, 강남의 포르쉐 공통점이 있습니다. 억소리 나는 수입차인데다가 술 취한 20대 남성들한테 두들겨 맞은 차라는 거죠. 왜 화를 내며 외제차를 훼손시켰을까요? 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답니다. 청년들한테 공자의 이 말 전해주고 싶습니다. 인부지불온 부력군자.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화내지 않는 사람이 군자. 참 인간이다. 박은채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차량 앞범퍼와 창문을 밟고 뛰어오릅니다. 운전자가 차에서 내리자 머리채를 쥐어잡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서울 강남역 인근에서 술에 취한 A씨가 차량을 훼손하고 운전자를 폭행하는 장면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입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이곳에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피해 차량은 1억 원 상당의 포르쉐로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인물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건 영상을 올리며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경찰 조사에선 A씨와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재물손괴와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경기 수원에서 만취한 대학생이 2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폭행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해당 대학생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혀 경찰은 재물손괴 미수 혐의만 적용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경북 안동 야산에서 난 불이 꼬박 하루 동안 임야를 불태웠는데요. 거의 잦아드는가 싶더니 오후부터 강풍으로 다시 불길이 번져가지고요. 중앙고속도로 양방향 통행이 중단되고 인근 주민의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오늘 새벽에 술에 취한 40대 여성이 택시 훔쳐 몰고 가다가 사고 냈습니다. 노승환 기자입니다. 캄캄한 산에서 소방관들이 불을 끄려 안간힘을 씁니다.
날이 밝고도 불이 계속 번지면서 소방 헬기도 쉴 새 없이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안동의 한 야산에서 난 불이 오늘까지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일출과 동시에 가용 헬기 24대를 총 동원해서 주불 진화 이후에 잔불 정지까지 완전히 해서 임야 100헥타르를 태우고 한때 잦아들었던 불길은 그러나 오후부터 다시 확산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긴장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한 40대 여성이 택시를 훔쳐 몰고 가다 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여성은 전주에서 택시를 탔다가 운전기사가 전화를 하려 잠시 내린 사이 집에 빨리 가려고 택시를 훔쳤다고 털어놨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5%였습니다. 부산 명지동의 한 교차로에선 마을버스와 SM5 승용차가 충돌해 70대 승용차 운전자 등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하루 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날선 비판을 퍼붓습니다. 20년 전 뇌물 사건까지 언급하면서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비대위원장을 반대한다 말했습니다. 조희로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서 불붙은 홍준표 전 대표와의 전면전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언제고 내가 그만둬버릴 거니까.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을 향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당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지 하루 만입니다. 홍 전 대표는 SNS를 통해 자신이 검사 시절이던 지난 1993년 당시 김종인 전 경제수석으로부터 동아은행 뇌물 사건의 자백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뇌물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표직을 채우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김 전 위원장은 정계에 기웃거리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차기 대권 의지를 밝힌 홍 전 대표를 김 전 위원장이 배제할 것처럼 보이자 이를 견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대선 출마자들은 검증이 끝났는데 왜 또 나오냐며 70년대생 경제 전문가 대선 후보론을 언급했습니다. 홍 전 대표와 김 전 위원장이 날선 대립각을 세우면서 김종인 비대위를 둘러싼 잡음도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기로 했지만 당내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부 전정현 기자와 함께 뉴스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정현 기자, 앞서 리포트 보면 말입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을 맹 비난했는데 원래는 이 총선 이 과정에서는 김종인 비대위에 찬성하지 않았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그러니까 총선 정확히는 총선 직후에 좀 찬성을 했는데요. 예. 선거 직후인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내부에는 비대위원장을 할 만한 사람이 없다며 궁여지책이지만 김 전 위원장을 적임자로 꼽았습니다. 예.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사실상 무기한 정권을 요구하자 입장이 바뀌었는데요. 홍 전 대표는 즉각 당을 너무 얕보는 처사라고 비판했고 오늘은 김 전 위원장과의 과거까지 거론하며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네. 막강한 고난의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앞두고 홍 전 대표가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지난 대선에 출마한 사람들 시효는 끝났다. 이 발언이 홍 전 대표를 더욱 자극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게 보이는데요. 홍 전 대표의 발언 수위가 세진 것으로 보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홍 전 대표는 당선 직후 복당과 함께 대권 도전 의지도 밝혔는데요. 그런데 김 전 위원장이 복당과 대권 모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겁니다. 예. 앞서 김 전 위원장은 무소속 당선인들의 복당 문제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거기 다들 다선 의원님들이시니까 빨리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이제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 그건 본인들 생각이고 그러네요. 예. 네, 미래통합당의 복당에 대권으로 가겠다는 생각인 홍준표 전 대표 입장에선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전면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전면전이 시작이 됐다고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홍 전 대표 말고도 말이죠. 당내에서도 반발이 여전한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추인하는
전국위원회 다음 주에 있다면서요? 네, 이걸 그렇습니다. 연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28일 다음 주 화요일이죠. 미래통합당은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김종인 비대위를 추인할 예정입니다. 예. 일부 삼선 의원들 사이에서 이를 연기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침 하루 전날인 27일에 일부 삼선 의원들이 모임을 갖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전국위원회 개최를 보류하는 것을 놓고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네, 삼선 의원 중 한 명인 김태현 의원은 MBN과의 통화에서 당선인 대회를 거치지 않고 전국위를 소집할 경우 갈등만 키우고 비대위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조경태 최고위원도 어제 우려를 나타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여기저기서 우려와 염려의 말씀을 많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다. 그런데 오히려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비대위는 상당히 모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당내 반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전국 상임위에서 김종인 비대위 추인이 안 될 가능성 같은 건 없습니까? 네, 현재로서는 추인이 안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요? 현재 김종인 비대위 체제 말고는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만약 전국위에서 김종인 비대위가 부결되면 당내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최악의 사태는 막자는 게 당내 중론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가 출범 안 하는 게 더 가장 혼란이 더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일단 출범을 시켜야 된다. 예. 근데 출범을 하더라도 이제 난항이 예상되는데 김 전 위원장이 앞으로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 같습니까?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은 당내 청년들을 전면에 내세우며 당 쇄신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80년대생 30대를 일컫는 이른바 830 세대들을 비대위에도 적극 기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 전 위원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원외에서 3040 세대 두세 명을 영입하고 현역 의원도 초재선 위주로 구성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험지로 분류되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던 김재섭 후보나 전남 순천에 도전장을 냈던 천하람 후보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김 전 위원장이 한 얘기 중에 70년대생 경제통 대선 후보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누구예요? 네, 구체적인 인물을 언급하지는 않았고 아직 확대 해석하기에는 이른감도 있는 게 사실인데요. 아니 뭐 그래도 정가에서나 또 취재 기자들은 대충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번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예. 일단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에서 당선된 70년대생은 10명이 조금 넘습니다. 네, 서울 송파갑의 김웅, 성남 분당갑의 김은혜 당선인 등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21대 불출마하긴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이 언급한 조건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김세현 의원이 거론됩니다. 네. 1972년생인 김 의원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을 거쳐 기업을 직접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2022년 대선까지는 시간이 아직 충분한 만큼 지금까지 언급이 안 된 제3의 인물이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김세현 의원이 전 의원이죠. 네. 현재는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각광을 좀 받을 것 같고요. 예. 그나저나 출범 전부터 삐걱대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가 과연 다음 주 화요일 출범해서 순항할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전정희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해서 지급할 방침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득 상위 30%에게 갈 예산 4조 6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한데 이를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동화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4조 6천억 원입니다. 애초 당정은 1조 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결하려고 했지만 4조 6천억 원 모두를 국채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지자체의 부담과 추경 처리 속도가 늦어질 것을 우려해 국가가 전부 책임지겠다고 한 겁니다. 예결위와 상임위 해당 상임위 회의를 즉시 개최하고 정상적인 추경 예산 심사 절차에 착수할 수 있기를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실제 소득 하위 70%를 위한 예산까지는 지방정부도 20%인 2조 1천억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분담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국채 발행 규모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제기해온 미래통합당이 동의할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당은 국민들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일단 당정은 오는 29일에 추경 본회의 처리, 다음 달 4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우선 지급, 13일부터는 전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여야가 물밑 접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속도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원칙을 강조하는 통합당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MBN 뉴스 이동화입니다. 확인된 피해액만 1조 6천억 원대에 이르는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이종필 전 라임 자산운용 부사장이 도피 5개월 만에 구속됐습니다. 이 전 부사장은 구속될 것을 예상을 했는지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1조 6천억 원대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자산 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지난해 11월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 후 잠적했다가 그제 경찰에 붙잡혔는데 결국 오늘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사장과 신모 전 신한금융팀장의 구속영장을 모두 발부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상한 듯 이 전 부사장은 5개월 만에 다시 열린 영장심사에 아예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기 변론을 포기한 겁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펀드 자금을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해주고 이 회사 경영진으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붙잡힌 라임 사태의 또 다른 핵심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내일 영장심사를 받는 등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에서 뇌물 주셨습니까? 실제로 돈 받으셨어요? 특히 김 전 회장이 구속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고향 친구 사이인 만큼 검찰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자은입니다. 식당에서 고기를 굽거나 요리를 할 때 연기를 바깥으로 빼내는 환기배관, 쉽게 보입니다. 불과 가깝기 때문에 당연히 화재에 강한 재질일 것 같지만 내부가 문제였습니다. 얼마나 취약한지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식당에 불이 났습니다. 불씨가 환기구 기름때에 옮겨 붙으며 화재가 났는데 불을 꺼보니 아래보다 천장 위가 모두 새카맣게 탔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실험을 해봤습니다. 조리기구에 불이 붙자 바로 위 후드는 불에 타지 않지만 불과 3분 만에 배관이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불에 타기 쉬운 소재로 된 배관인데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정 안쪽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기름때가 많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는 천 덕트를 타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식간에 타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것을 불에 잘 타지 않은 난연 재질을 써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 식당 허가를 받을 때 천장 안까지 살펴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스프링클러보다 위에 있다 보니 불이 나면 자칫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죠. 잠깐 한눈판 사이에는 그럴 수도 있죠. 야채를 가지러 간 사이에 확 올라갈 때가 있어요. 최근 4년간 음식점 화재 건수는 해마다 2천여 건 이상 발생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법의 사각지대 속에 음식점 천장 위가 화재 위험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철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는 에크모라는 장비가 필수적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환자의 혈액을 뽑아내서 산소를 주입한 뒤에 체내에 다시 넣어주는 체외막 산소 공급 장비라고 하죠. 네, 이게 수입산 일색인데 에크모가 국산화돼서 상용화를 앞두고 있대요. 그래요? 예. 그런데 이 에크모가 영어 약자일 거잖아요. 플레임이 뭔지 저는 궁금한데요. 제가 어려운데 좀 적어왔는데요. 그러셨어요? ECMO, 엑스트로 코포리얼, 네. 멤브레인 옥시저네이션. 네. 저도 생소한 단어라서 좀 어렵게 다가오네요.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 싶은데 이수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의료기관이 보유한 에크모 장비는 모두 355대입니다. 구매, 관리 비용이 수억 대에 이릅니다.
국내 한 연구진이 수입산 일색이던 에크모를 지난 2014년부터 국산화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크고 복잡하고 아주 자주 하는 사람 아니면 라인 연결도 하기가 복잡하고 어디 이야기해도 개성이 잘 안 돼. 우리가 좀 편리하게 할 수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현재 개발 중인 국내 에크모 장비입니다. 보시다시피 장비는 크게 혈액 펌프와 산화기, 제어 장치로 나뉘는데 각각 몸 밖에서 심장과 폐의 역할을 합니다. 수입산과 아직 대등한 경쟁은 어렵지만 사용이 쉽고 작은 크기로 휴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실제품은 동물 시험을 거쳐 지난해 말 폐이식을 기다리던 환자에게 처음 적용됐는데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 상용화된다면 국내 에크모 장비 보급 확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수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는데 의료진은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원격 의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충분하게 갖고 있는데도 규제 때문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환자 스스로 혈압 등을 재서 결과를 보내면 의료진이 이 결과를 토대로 진료를 봅니다. 산소 포화도는 98%로 정상 범주에 속하시고요. 혈압도 120. 혈압 등 간단한 건 의료진의 도움 없이 환자 혼자 측정할 수 있어 의료진이 기존의 3배 이상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100명 정도 환자들을 관리하고 이런 저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 초기에는 한 300명, 익숙해지면 500명 정도까지 관리. 이 업체는 미국 보훈처와 계약을 맺고 퇴역 군인의 건강 관리를 맡고 있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엔 해외에서 문의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은 37조 원 규모, 매년 15%씩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계 반발과 꽉 막힌 규제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도 간단한 의료기기 사용도 안 되고 전화통화로만 가능했을 뿐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원격 의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글로벌 원격 의료 시장에서 기회를 잡고 코로나19 같은 위기 상황에 능동적이고 안전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원격 의료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규제에 막혀 해외로만 진출하고 있어 정작 국내 의료 소비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종교 집회 재개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조용한 전파자가 있을 수 있다며 경계를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모임과 단체 식사를 삼가는 등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강풍과 함께 황사가 유입됐습니다. 밤에도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점차 공기가 깨끗해지겠고요. 내일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내려가겠습니다. 한낮에 대전이 19도, 강릉이 16도로 오늘보다 4도에서 6도 정도 낮겠고요. 서울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한편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내일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은 아침부터 낮 사이,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는 오후부터 밤 사이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다음 주에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가 더욱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낮 기온 18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남부지방 광주의 낮 기온 19도로 오늘보다 4도가량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강릉의 아침 기온 6도로 오늘보다 7도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월요일까지 평년 기온을 밑돌다가 화요일부터 다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한 주를 관통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뭔데요? 바람입니다. 맞아요. 바람도 태풍급 강풍으로 불었는데 저도 오늘 길 가다가 꼭 날아갈 뻔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바람도 세게 불었지만 또 네. 많은 일이 생겼던 바람 잘 날 없는 한 주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바람이 조금은 약해진다고 하죠? 그래요? 네. 그럼 다음 주는 좀 바람 잘 날 있겠군요.
편안하게 봄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MBN 종합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